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제2장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명백해 보이는 문제일수록 더 시급하게 물어야 한다. 오전 10시 47분 1311번 열차를 타고 키아토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중.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열차.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진부한 말이지만 사실 좋은 표현이다. 우리의 생각은 화물 열차의 화물칸처럼 하나하나 앞뒤로 연결되어 있다. 생각은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나간다. 썬디 아이스크림에 대한 것이든 핵융합에 관한 것이든 모든 생각은 이전 생각에 끌려가고 다음 생각을 끌어당긴다. 감정도 열차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주기적으로 한바탕 찾아오는 나의 우울은 난데없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그 근원을 잘 살펴보면 숨은 원인을 찾게 된다. 나의 슬픔은 바로 앞의 생각이나 감정의 원인이 있고 이 생각이나 감정은 그 이전의 것에, 그 이전의 것은 1982년에 어머니가 한 말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그렇듯이 감정도 결코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열차처럼 앞에서 감정을 끌어당기는 힘이 늘 존재한다. 페이스트리와 커피를 주문하고 내 생각의 열차는 속도를 낮춘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마비된 것은 아니다. 행복도 슬픔도 그 사이에 있는 방대한 스펙트럼도 경험하지 않는다. 나는 좋은 의미에서 텅 비어있다. 거칠게 우당탕거리는 암트랙과는 달리 부드럽게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 마음이 차분해진 나는 커피를 음미한다.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무게도 적당한 머그컵이 내 손 안에 머무는 느낌까지 감상한다. 나의 불안은 휴가를 떠난다. 빨간색 지붕과 파란색 이오니아 해가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마치 내가 아니라 지붕과 바다가 움직이는 것 같다. 창문 밖을 응시하지만 딱히 뭔가를 쳐다보진 않는다. 그리고 궁금해한다. 나는 궁금하다. 짧은 두 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철학의 씨앗이 그 이상이 담겨 있다. 모든 위대한 발견과 돌파구는 이 두 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난 궁금하다. 아주 드물게 운이 좋으면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장, 의미가 너무 깊어서 사람을 얼어버리게 만드는 문장을 만나게 된다. 나는 제이컵 니들먼의 철학의 마음이라는 작고 이상한 책에서 그런 문장을 발견했다. 내가 이상한 책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나는 철학의 마음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에 오로지 머리만 있다고 생각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질문을 경험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책을 내려놓고 머릿속으로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여기에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혼란스러웠다. 질문을 어떻게 경험하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가 어때서? 몇 주 후 나는 이 심오하고 당혹스러운 문장을 쓴 사람과 마주 앉았다. 제이컵 니들먼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철학 교수다. 노아가 그의 걸음 속도를 늦췄다.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피부는 크레이프지처럼 얇아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민첩하다. 제이컵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며 다른 대부분의 철학 교수와는 달리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한다. 질문이나 경험 같은 단어들. 하지만 제이컵이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우리는 오클랜드 힐스가 내려다 보이는 제이컵의 마당에 앉아 얼그레이티와 레몬을 넣은 물을 훌쩍거리고 있다. 제이컵에게 대놓고 묻는다. 당신 제정신 맞아요? 사람들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가끔은 질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질문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그러진 않는다고요. 제이컵은 아무 말이 없다.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는 그가 깜빡 잠이 든 건 아닌지 걱정한다. 마침내 제이컵이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한다.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렇겠지. 불가해하고 불가피한 소크라테스. 철학의 수호성인, 질문의 왕.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발명하진 않았지만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질문이 끌어내는 대답을 바꾸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 덕분에 전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소크라테스는 알기 쉬운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를 앉혀놓은 대자가 너무나도 높아서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는 것은 티끌뿐이다. 관념, 그것도 아주 애매한 관념만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다. 소크라테스는 티끌이 아니었다. 관념이 아니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었다. 못생긴 남자이기도 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테네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였다. 코가 납작하고 넙대대하다. 입술은 크고 두꺼웠으며 뱃살은 두툼했다. 소크라테스는 대머리였다. 개처럼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서 주변 시야가 아주 좋았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아테네인보다 아는 게 더 많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가 더 많은 것을 봤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물론 그 자신은 스스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잘 먹지 않았고 목욕도 자주 하지 않았으며 매일 똑같은 추리한 옷만 걸치고 다녔다. 어디든 맨발로 걸어갔는데 그건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였고 뒤뚱거리는 걸음과 으스대는 걸음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상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며칠 동안이나 자지 않을 수 있었고 취하지 않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 아니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크라테스는 그 소리를 다이몬이라고 불렀다. 신을 섬기지 않고 아테네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난 어려서부터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목소리로 그 목소리가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내가 하려는 일을 막아세웠지 무슨 일을 하라고 권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렇듯 소크라테스의 기이한 외모와 독특한 성격은 그를 다른 세상 사람처럼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마치 다른 행성 같은 외부에서 인류의 위대한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인다. 현대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는 말한다. 나는 다른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철학자들은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이질성이 있다.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조차도 자신을 부적응자로 여겼다. 견유학파의 창시자인 디오게네스는 괴짜 중에 괴짜였다. 그는 커다란 통 안에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위를 했으며 고대 아테네의 선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공공 장소에서의 자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질성은 철학자의 타당한 특성이다. 철학은 결국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보트를 뒤흔드는 것이다. 선장은 보통 자기 보트를 뒤흔들진 않는다.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는 아니다. 철학자는 열애자다. 외계인이다. 소크라테스는 미친 지혜를 실천했다. 티베트 불교와 기독교 같은 이질적인 전통에서도 나타나는 이 미친 지혜는 지혜로 향하는 길이 구불구불하다는 전제를 따른다. 잭으로 가려면 먼저 직으로 가야 한다. 미친 지혜는 사람들을 뒤흔들어 깨달음을 주기 위해 사회 규범을 내던지고 배척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충격요법의 원조다. 충격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미친 지혜를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기보단 오히려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한다. 소크라테스는 집 나르는 노새와 대장장이, 구두수성공, 무두장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의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거나 이해력이 빠르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의 말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지만 알키비아데스는 시간을 들여 소크라테스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헛소리가 전혀 아님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거의 신의 말에 가깝다. 제이컵 니들먼은 얼그레이티를 또 한 잔 따르면서 자신이 경험한 첫 번째 질문을 들려준다. 그는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제이컵은 11살이었다. 제이컵과 그의 친구 일라이어스 바코디어는 당시 살던 필라델피아 지역의 낮은 돌벽에 앉아 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씩 꼭 이렇게 함께 있었고 그건 돌벽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제이컵보다 1살 많았던 일라이어스는 나이에 비해 키가 컸고 커다랗고 동그란 얼굴과 눈부신 검은 눈동자를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전자의 운동에서 꿈의 본질까지 온갖 심오한 과학적 질문을 곱씹는 걸 좋아했다. 이 질문들 역시 제이컵의 흥미를 돋우었지만 어느 날 일라이어스는 진짜로 제이컵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 누가 신을 만들었을까? 제이컵은 자신이 마치 일라이어스의 뇌를 들여다보고 싶다는 듯 그의 넓고 매끈한 이마를 쳐다봤던 걸 기억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다. 일라이어스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단지 나에게만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의문을 제기한 거였어요. 그게 엄청난 해방감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던 게 기억나요. 이 친구는 내 베스트 프렌드다. 제이컵 니들먼은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경험하는 데서 오는 뜻밖의 즐거움에 매혹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도 제이컵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물론 배경은 다르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아테네의 빈민가가 배경이지만 이야기의 궤적은 비슷하다. 예상치 못한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도 같고 이번에도 친구에게 그 원인이 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그 친구는 카이레폰이라는 이름의 젊은 남성이다. 어느 날 카이레폰은 델포이 신전에 찾아가서 여사제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이 돌아왔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카이레폰이 신탁의 내용을 소크라테스에게 전하자 소크라테스는 당황한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소크라테스는 한낱 석공의 아들이며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신탁은 틀리는 법이 없었으므로 소크라테스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시인에서 장궁은까지 모든 존경받는 아테네인들을 붙잡고 말을 걸었다. 곧 소크라테스는 이 사람들이 그들 생각만큼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군은 용기가 무엇인지 몰랐고 시인은 시를 정의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어쩌면 신탁이 옳을지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어쩌면 정말로 소크라테스는 일종의 지혜,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지녔는지도 몰랐다. 소크라테스에게 가장 최악의 무지는 지식의 가면을 쓴 무지였다. 편협하고 수상쩍은 지식보다는 폭넓고 솔직한 무지가 더 나았다. 소크라테스가 인간 탐구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그것은 이 순진한 무지,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표현에 따르면 이 놀랍고 새로운 천진난만함을 도입한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첫 번째 철학자가 아니었다. 피타고라스, 파르메니데스, 데모크리토스, 탈레스 등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많은 철학자가 있었다. 이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다. 우주를 설명하고 자연의 신비를 꿰뚫어 보려는 노력에 매진했다. 결과는 다양했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났던 탈레스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이 철학자들도 질문을 던졌지만 이들의 질문은 주로 무엇을 또는 왜에 관한 것이었다.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왜 낮에는 별들이 보이지 않지? 소크라테스는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관심이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엔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므로 중요치 않은 질문이었다. 우주가 매우 흥미로운 대상일진 몰라도 그리 대단한 대화 상대는 아니다. 그리고 대화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 우주학자 칼 세이거는 모든 질문은 세상을 이해하려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도 이 말에 동의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질문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외침이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관심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동료 시민들이 조각상의 제작이나 민주주의 실천 같은 면에서는 더 나아지려는 의지가 대단하면서 왜 이런 종류의 질문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아테네인들은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에 자기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다. 이 결심이 철학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이제 철학은 우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하는 학문이 아니다. 철학은 삶,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최대한 잘 살아내느냐에 관한 것이다. 철학은 실용적이다. 필수적이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마을에 정착시켰고 철학을 사람들의 집안으로 불러들였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추종자를 모으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그 어떤 지식이나 이론 또는 신조도 남기지 않았다. 두꺼운 책을 출판하지도 않았다. 사실 단 한 글자도 쓴 적이 없다. 오늘날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아는 것은 주로 그의 제자 플라톤이 남긴 얼마 되지 않는 고대의 자료 덕분이다.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의 사상 같은 건 없다. 소크라테스의 사고방식만이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수단만 있을 뿐 그 끝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아테네의 잔소리꾼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알았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지식을 알게 된 방식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지식보다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식은 곱게 늘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은 그럴 수 있다.